생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최고의 날을 보낸 봉준호 감독. 언젠가 미국 관객과 영화계에서 왜 이렇게 이 영화에 환호하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기생충은 가난한 자와 부자 또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은 자본주의 심장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봉 감독이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생충을 보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양극화 이런 것들을 미국 관객들도 그대로 느꼈을까요? 이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경제학자 한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수다 떨듯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전화로 모셔서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오늘의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원장님 미국에서 경제 공부하셨죠? 네,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하시고 개발 경제학자로선 사실 원장님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데 원장님은 이 영화 일단 저는 그렇게 꼽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은 이 기생충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도 그렇고 인물 캐릭터 네. 또 코믹한 디테일들 재밌게 봤고요. 네. 그렇지만 불편한 영화죠. 우리 사회에. 그렇죠. 불평등 문제, 계급 갈등 문제 이런 걸 아주 정면으로 제기를 했고 사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계급적인 사회에서 결국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불편한 현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말 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아주 치열하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불편했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영화의 목적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을 찾고 희망을 또 찾아야 된다. 네. 저는 또 경제학자로서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불편한 부분을 정면으로 그린 영화라고 원장님이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 불편한 지점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에서도 통했단 말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꼽은 2019 최고의 영화이기도 했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미국은 우리보다도 사실 더 심각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지금 정확히 2014년인지 15년에 그 매년 연두 교서를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생충 영화에 공감했다는 게 전혀 놀랍지가 않고요. 네. 사실은 소득이 좀 높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런 나라들 중에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미국을 열심히 쫓아가는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아하. 이 두 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불평등 문제는 심각합니다만은 그렇죠. 이 두 나라에서 반향이 크다는 게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불평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미국이 이제 옛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독점 자본의 시대에 극심한 불평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지난 50년간에 미국이 그 국민 소득이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네. 그런데 최하위 계층은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는 한 0.5배 정도 늘었고. 그럼 어디서 늘었냐? 최상위 1%. 네. 한 4배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1%. 숫자가 적으니까 상위 네네. 1%. 상위 0.1%, 0.01%로 가면요. 10배, 20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아주 최상위 그 부유층들이 다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아마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러 공감대가 미국 사회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화가 굉장히 재치 있게 하지만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뭐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네. 미국은 왜 이렇게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성장 중심인 자본주의를 말 그대로 신봉하게 된 겁니까? 미국 뭐 예외주의다 해서 네. 이제 그 유럽은 과거 이제 오랜 그 뭐 봉건주의와 뭐 그 이전의 역사가 쭉 있었지만 미국은 그 인디안들의 땅을 빼앗고 한 30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뭐 다르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이 항상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 네. 어떻게 보면 이 그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이 시장과 성장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요즘에는 신자유주의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런 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개혁했던 아하. 개혁 자본주의의 선봉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에 실시한 뉴딜 개혁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 그리고 이 강력한 그 복지국가 그리고 이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또 금융시장이나 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유럽이 뭐 미국보다 그런 부분에 더 앞서 나가기는 하지만 미국이 네. 원래 그런 선봉장이었고요. 그 결과로 사실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뒀어요. 성장도 이때가 가장 많이 했고요. 네. 그 이전에 극심했던 불평등도 매우 이제 불평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분배 형평성이 크게 증가했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하. 미국이 중산층의 사회라는 것이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됐고 금융도 안정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이런 규제도 있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금융자본, 대기업 이런 그 거대 자산가 이들이 이제 규제에 반대하고 세금을 인하하라 이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대변했던 것이 신자유주의고 네. 레이건 정권이고 그 레이건 정권 이래 이제 그런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시장이 다다 뭐 성장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조가 팽배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면 성장을 많이 하면 그 하층들한테도 그게 다 성장의 과실이 내려가니까 네. 당신들한테도 이익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그 이후 소득 상승이 최상위 계층으로 완전히 집중이 됐고 중산층은 약간의 혜택밖에 보지 못했고 하층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클다운이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전체적인 성장률도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것이 경제가 다 성장하면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는 하지만은 오히려 사실은 그 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줄어들더라도 그것이 최상위 계층에게로 그 과실이 집중이 되면 우리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좋다. 네. 성장이 내려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미국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진화된 과정 그리고 수정된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성장주의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혁 자본주의의 선봉자였고 그 결과 자본주의의 황금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신자유주의가 다시 등장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빈부격차다. 근데 원장님 제가 이 시점에 궁금한 건 그런데 빈부격차도 이렇게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폐해가 있는데 자본주의 심볼 같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호황이죠. 이건 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두 가지 따로 나눠서 얘기합시다. 네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야말로 미국의 유권자들이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노동계급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트럼프가 계속 주장한 거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저놈들은 다 썩었다. 소위 그 워싱턴 인사이더. 그러니까 기득권, 지금의 기득권. 네, 저들은 다 이 노동계급의 이익은 생각은 안 하고 네. 그저 자유무역이나 하고 뭐 자유금융이나 하고 그래서 자기들 좋은 것만 한다. 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상당한 수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백인 우월주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퇴행적인 것들도 섞고 해서 아주 절묘한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것이고요. 네. 트럼프 개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무슨 어떤 사회적 가치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은 잡은 거고 이제 공화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걸 행사하는 데는 공화당이 원하는 정책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요. 안 하겠다고 한 전통적인 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하고 규제를 막 풀고 뭐 환경에 대한 규제, 뭐 노동 규제를 마구 풀어대고 네. 그런 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리고 아까 네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데 호황이지 않느냐? 그렇죠. 경제적 정책을 해서 호황인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호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건강한 호황이다.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왕창해가지고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말하자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엄청 늘려가지고 이 트럼프가 집권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예, 3년 전에 1년간 재정 적자가 6천억 달러였는데 이제 1조 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뭐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난리가 난다, 뭐 부채로 망한다 어쩌고 하면서 절대로 정부가 돈을 못 쓰게 하고 난리를 쳤던 공화당이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미국의 어떤 정치나 사회적 공론의 건강성이 훼손돼 있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 언론에 대한 영향력, 담론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객관적이고 건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면은 일시적인 호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그런 호황은 끝나가고 있고요. 이 정책이 건강하게 바뀌지 않으면 미국 경제 전망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은 네네. 자기가 5% 6%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금 뭐 지난 쿼터 2.1%밖에 안 됐고요.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오르고 무슨 뭐 성장률이 올라봤자 그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다시 불평등이 급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간 계층의 소득 상승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이것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호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호황은 일시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요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대선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분배 복지를 외쳤고 경제민주화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서 전에는 성장을 막 외쳐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샀지만 이번 재선에는 부의 재분배나 뭐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후보들은 뭐 너나 없이 뭐 그렇죠. 부유세기 얘기하고 뭐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지난번 선거 때 나는 성장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저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정치 인사이더들은 저건 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나만이 노동자의 편이다. 네. 진정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정책은 반대로 가면서 여전히 노동자들한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이민 정책, 백인 우월주의 정책, 뭐 무슨 기독교 근본주의에 호소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다시 또 자기가 뭐 노동자를 위해서 나는 중국이랑 싸웠고 이 외국이랑 싸우는 걸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이 기생충 영화를요, 원장님, 어떤 분들은 좌파 영화다, 공산주의 영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실제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이요. 좌파가 좋은 거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좋은 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지금 뭐 대안을 자본주의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원장님 좀 어떤 점을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보완해 가야 될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네.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는 뭐 이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거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또 자유로운 실험과 모색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발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면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냥 놔두면 자유가 없어져요. 소수의 부와 권력을 집중한 사람들한테만 자유가 있고 나머지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고 과도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뭐 민주주의나 이런 그 건강한 시장 경제가 가능한 것이고, 기본적인 그 주거,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기생충 영화가 지금까지도 미국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마 아카데미 수상을 기점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성공 뭐 당연히 약속했다고 생각해야겠죠? 미국 내에서. 네, 뭐 저는 또 영화 시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열심히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기생충이 통한 이유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개발경제학자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다음엔 상암동에서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어머, 60개 치킨 신메뉴 새로 나왔네. 맛있는 60개 치킨. 맛있